지난 7일이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진 일괄 사퇴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 최근 논란이 됐던 다주택 부분,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모진이 교체가 됐으니까 쇄신할 수 있을지, 돌아선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이것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후속 인사를 단행했네요. 네, 일괄 사표를 낸 청와대 핵심 보좌관 6명인데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 김조원 민정, 윤도환 국민소통, 김혜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사흘 뒤에 먼저 3명을 교체했습니다. 민정에 김조원 전 수석대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출신이죠. 김종호 사무총장. 정무의 4선 의원 출신 최재성 전 의원이고요. 시민사회 수석은 환경단체 출신이자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네. 이틀 뒤에 정만호 강원도 전 경제부지사를 국민소통수석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사회수석에 내정했는데 네. 추가로 물러나는 김현명 사회수석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가운데 4명이 교체됐고 네. 김혜숙 인사수석은 유임이 유력하고요. 네. 남은 건 노영민 실장 대 재신임설과 또 한시적 유임설이 공정합니다. 아무튼 다주택자는 다 나갔습니다. 또 집이 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나간 그런 상황이고 한 채 있거나 없거나 했던 사람들은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참모진이 일괄적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는데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특히 강우병 사태 때 그때 일괄 사퇴가 있었고 그 후에 처음 같아요. 근데 일괄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말을 좀 아끼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했듯이 다주택자 논란 이것 때문에 일괄 사퇴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창천 의원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점철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일괄 사퇴를 표명한 그 당일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민주당의 당시 지지율이 네. 굉장히 미래통합당과 초접전 양상으로 붙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양상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긴 했었지만 네. 그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국면 전환 그리고 쇄신하는 분위기를 내고자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들이 힘을 합쳤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저는 이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다가 이 황교안 부대변인 발 논평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사태가 쇼로 끝나면 안 된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태가 쇼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뭐 이제 그걸 우려한 논평이었고요. 사실은 뭐 민심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일괄 사퇴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위기 모면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네. 어떻게 진정성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뭐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종합적 책임이라면 그 정책을 실제로 운용했던 분들,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자칫 꼬리 자르기식으로 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퇴 의사 표명하고 나서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이미 뭐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유임설이 나왔습니다. 뭐 마땅한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유임설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은 사표를 내고서 한 뭐 몇 명 정도는 반려하는 모습 자체가 자칫 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금까지도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계속 유임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했던 거고 그런 본질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또 이 인사 과정에서 또 밝혀진 부분들 좀 국민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총국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고 나니까 그럼 다주택자가 다 정리가 된 것이냐, 다 이제 무주택자가 된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이제 반포 아파트 시세 차익이 한 8억 넘게 발생했다. 뭐 이런 부분도 비춰졌고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나가면서까지 뭐 이제 뒤끝 사태, 이른바 뒤끝 사태 뭐 이런 논란을 하면서 좀 국민들한테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김종원 민정수석의 사태를 두고 말이 참 많아요. 뭐 직을 대신해서 난 집이 좋다. 직 대신에 집을 택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 수석 보좌관회의에 불참했다. 그 단체 청와대 채팅방, 뭐 대화방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나갔다. 뭐 여야 안팎에서 말이 많습니다. 또 해명도 나왔는데 진위가 좀 밝혀졌습니까, 김민주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3가지인데 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직 대신 집을 택했다. 청와대도 당사자도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로 내놨던 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게끔 팔고 싶지 만들긴 않았다 했어요. 보이죠. 예. 예. 관련해서 몇몇 의원이 김조원 전 수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정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잠시 해서 그렇죠. 시끄러웠는데 김 전 수석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언급을 삼갔습니다. 여기서도 박성중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예, 김종민 의원 두 예. 분이서 얘기하셨고요. 다음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 불참했다는 보도인데 김조원 전 수석은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청와대 해명을 보면 일단 그날은 원래부터 휴가였다는 거고 사표는 그보다 사흘 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낸 당일 늦게까지 업무를 마치고 아. 대통령께 인사를 하고 예. 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의를 나갔거나 뭐 후임 인선을 하는 자리에 나갔다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네. 오히려 그게 사태를 키웠을 수 있다는 판단도 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와대 대화방을 인사 없이 나갔다. 이에 대해서도 정중히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했다고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네, 참 대화방 나가는 거는 사실 뭐 방송하다가 이렇게 그만두면 나가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인사했냐 안 했냐는 뭐 그 사람들만 이미 알겠죠. 설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 보도들도 그런 많았던 보도들이 것 같아요. 나올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는 게 통상은 출구 전략으로 인사를 많이 해요. 인사 교체를 통해서 좀 뭔가 정면 돌파를 해보자 이런 건데 이번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인사 교체를 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확전되고 특히 민주당, 여당조차 김조원 수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다주택 논란에 대한 네. 명확한 처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수석들은 물러나면서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팔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 또 네. 실제 매각 과정이 있었는데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내에서 사인이 맞지 않았다는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조원 민정수석은 관계자들 전원에 따르면은 평균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매물을 내놨다. 네. 과연 팔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눈치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처분과 관련해서 가정사가 있었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가정사가 있다 없다 논란을 떠나서 네. 가정사가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느냐 이 부분까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사퇴한 후에도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참모진 교체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또 이렇다 보니까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민주당이 청와대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당청 간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김민주 기자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보이는지 또 언론의 해석이 맞는지 또 과도한 해석인지 어떻게 봅니까? 우선은 통합당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네. 통합당 복수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임덕 같다. 예. 아이고.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인사에서 나타나는데 나타난다. 노영민 실장이 뭐 그냥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하나의 쇄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대통령의 보호를 받는 건데 그것마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덕이다. 민주당에도 물어봤습니다. 당청 모두를 잘 아는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레임덕이 아니다. 아니라 그러겠죠. 예, 네. 일단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43.3%잖아요. 네. 60%보다 떨어졌다는 거지 여전히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때 사퇴 때 바닥 지지율을 뭐 버티고 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아직 레임덕을 보기는 어렵다는 어렵다. 겁니다. 그러면 왜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물었더니 요즘 이제 최대 이슈가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집에 부동산. 대한 문제 그리고 네. 그거로부터 모든 게 파생되잖아요. 그런데 참모라는 사람들이 언론이나 야권으로부터 저렇게 조롱을 당하니까 빈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조롱받고 빈정상 실망했다. 어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인이 맞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고, 예. 민정수석 그거 열심히 하지 뭐 안 팔려고 저렇게 나가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갖고 갔던 그렇겠네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대한 불안 심리를 키우는데 더 악용됐다는 예 그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일괄 사태의 진짜 이유가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면 이 비서진 교체가 아니라 이 정책 라인을 교체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정책실장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서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어. 청와대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뭘까요? 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일단 누구 아 대통령.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시장에 효과를 주거나 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발효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쇄신함으로써 어떤 사인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 부분이 대통령이 정말 원해서
교체를 한 것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원히 밝혀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의지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석들끼리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정책 라인을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다른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내년 초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는 좀 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자체는 내년 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 효과를 또 줄 수가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무 라인만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정책 라인, 뭐 정책실장 이런 쪽은 좀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면 오창석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내년이나 이 정책의 효과를 본 후에 그때 정책 라인이 교체가 된다 이렇게 봅니까? 그 당시에 가서도 그때 교체가 가서도, 네. 될 수도 있고요. 교체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이전 정권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역대 최장기 장관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아. 현재 외교부 장관은 초대 장관이죠. 아, 맞다.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죠. 오래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국토부 강경화 장관도 장관. 초대 장관인데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역대 가장 오랜 재임 기간을 가진 장관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가능성도 있고 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는 장관도 등장할 수도 있다. 혹시 다음 정권까지 하는 장관이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더 드문데 예전에 드문다. 보수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 한 번 그렇게 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갑자기 김장수 장관이 네, 그랬죠. 지금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600일을 넘겼는데요. 네. 현재까지 그 민주화 이후에 경제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416일이었습니다. 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420일이었는데 네.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임명 이후 약 110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일을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의 실패, 단기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한 번 그 사람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대통령은 현재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일괄 사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인사를 단행했는데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노영민 비서실장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서진 교체가 마무리되면 그때도 비서실장도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11일 추가 인사 발표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 이름 없었습니다. 자, 유임 아니면 한시적 유임이냐 뭐 이렇게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예.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유임이다. 뭐 곧 사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밝히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3조에 보면은 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비서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직급 중에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관을 포함한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든 인사를 관리 감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쉽게 교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믿을 만한 새로운 비서실장을 낙점하기 전까지는 역시나 쉽게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어때요? 뭐 황교안 전 부대변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바꿔야 하루빨리 된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뭐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을 차지하더라도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정부 인사들조차 스스로가 다주택자들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서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 참모들한테 2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사실은 그 청와대 참모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비서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작년 12월에 처음 공고만 했을 때도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올해 중순에 들어서 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 말고 반포 그 사건으로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시작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기존의 원래 인사 스타일이 그렇다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옳은 자세는 좀 아니지 않나. 어쨌든 그전에 장관이든 정책 라인이든 아니면 비서실장이 교체된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5년 임기를 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수정도 가능하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건데 사실 너무 오래 한 사람을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신뢰성에 있어서는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일관되게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면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교체를 안 하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사실은 뭐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말고 뭐 내년에 교체한다? 그러면 뭐 또 1년짜리 이렇게 또 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저는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새로운 참모진 한 명 한 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인데 뭐 문재인 친문 핵심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비서실장에 아마 평양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비서실장 대신에 정무수석에 낙점이 됐어요. 대통령 속마음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네. 대통령은 현재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서실장까지 교체했다면 사실상 마지막 임기를 하는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봤었는데 일단 교체된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과 네. 전 정무수석과 현재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은 65년생 동갑이고요. 그렇죠. 17대 국회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4선 의원을 지냈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긴 했지만 문재인 당대표와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 현재는 이름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의 직책 이름은 총무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총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재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의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정무수석은 현재 야당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국회 경험이 풍부한 최재성 의원에게 그것을 맡겨서 지금 현재 야당과의 틀어진 관계도 조금 더 회복하고 그리고 야당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신뢰를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사실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역할을 최재성 정무수석에게 맡긴 거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은주 기자는 어떻게 내부적인 분석을 좀 합니까? 청와대가 그 발탁 배경을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고 여야 협치 복원의 적임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 속마음이 딱 그럴 것이다라는 분위기고요. 협치요. 예. 네. 후반기에 성과를 내려면 협치가 절실한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여야정 그 국정상설협의체 네. 요거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적임자라는 겁니다. 이 수석 중에서도 보통 이 민정수석에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이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이들이 정무로 가고 어떤 이들이 또 민정으로 가는지 약간 느낌이 와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정무로 가고 좀 무서운 사람은 민정으로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게 제일 간단한 눈빛이 설명인 것 무서운 같고. 사람 민정으로 가고요. 네. 말 많은 사람은 정무로 가는데. 맞습니다. 네. 그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네. 정무수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어떤 국회와의 가교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출된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보내서 이제 인사를 시키죠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최재성 의원이 복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 경험이 좀 많아야 네. 여당이나 야당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얼핏 이제 정무수석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예전에 김대중 정권 때는 이제 정부 때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제 정무수석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정무수석 잠깐 다들 하셨지만 참 그 느낌 옵니다. 네. 민정수석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사정수석이라고 불렸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 직제 중에서 수석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직기강이라든가 뭐 부패근절, 고위공직자 법무 동향 점검 뭐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어떻게든 인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뭐 검찰하고 연결돼서 어떤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흥망성쇠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눈빛이 세고 우병우. 네, 뭐 강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검사 출신들이 그동안 사실 많이 갔던 건 사실이고요. 네. 반면에 참여정부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민정수석을 했었죠. 두 번이나 그것도 했었기 때문에 검사 출신 아니신 분들이 가는 경우가 참여정부랑 이번 정부에서는 좀 있습니다. 네. 황교안 부대변인이 만약에 나중에 그 청와대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민정입니다. 저는 정부가 가는 것 같습니다. 눈빛은 민정입니다. 쟤는 가끔 비죠? 무서워요. 자, 이외에 교체 인사 중에 눈여겨볼 인사 있습니까? 네, 뭐 일단 김종호 민정수석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때 비서관을 지냈고 네. 지금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을 이제 지내다가 왔는데 감사원 출신입니다. 네, 예. 요새 워낙 감사원이 또 핫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월성일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어떤 정부와 여당의 좀 압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사실상 2인자인 김종호 사무총장을 민정수석으로 올렸다는 건 약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 아니냐. 게다가 실제로 감사원 내부에서도 최재형 원장과 좀 각종 현안마다 좀 다른 의견을 냈던 걸로 알려져서 그런 부분. 게다가 이제 또 기후환경 비서관을 지냈던 김재남 네, 지금 수석. 거기가 이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탈원전 운동가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감사원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인사 자체도 또 관심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그 11일 날 지난 11일 날 이제 그 국민소통수석하고 사회수석 임명하면서 네. 이례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이분들 다주택자가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어떤 인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제 그런 집 평들이 없거나 항책밖에 없어야 앞으로 된다. 이제 들어가는 인사에 있어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것도 새로운 인사 검증의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개별 인사와는 별개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뭐 여기 같습니다. 다 청와대 갈 수 있겠어요? 집이 한 채밖에 없거나 있거나 이래서 저는 1순위입니다. 1순위. 장원 씨나 뭐 창승 씨는 뭐 저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똑같죠. 무주택자. 네,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월세인. 네. 그 저는 이 비서실장 후임으로 여러 인사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예,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구원장. 그리고 우윤근 러시아 대사, 그리고 김현미 장관, 뭐 유은혜 장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언제 교체가 이루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임기상 사실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마지막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아.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 늘 썼던 타이틀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했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보여야만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되긴 하나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누차 밝혔습니다. 좀 그렇죠. 네. 분위기상. 네. 그리고 본인의 성향상 다시 드러나는 걸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은 본인의 의지대로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윤근 대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우윤근 대사가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윤근 대사도 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현재 정무수석이 최재성 사선 의원이 왔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선의 정무수석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5선 돼야 됩니까? 저는 최소 4선 이상이거나 몇 명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없습니다. 실제로 몇 명 없고 대통령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현재 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유임할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새롭게 교체되는 참모진 아마 이 참모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마지막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또 어떻게 보는지 또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뭐 이제 계속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얘기 나왔고 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만 해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나 아니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아예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사에. 근데 네. 지금 거론되는 인사도 그렇고 앞으로 본인은 오히려 아까 마지막 비서실장 얘기했지만 자기 본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측근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뀔 거였으면 진작에 바뀌었다. 사실 좀 그런 예상이 들어서 우려가 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일단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재보궐선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번 더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민심을 되돌려야 되는데 현재 민심이 이반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일시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총력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